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창작된 드라마 시나리오입니다. 부모 세대와 우리의 노후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책장 뒤 아무도 모르게 숨겨둔 오래된 통장. 30년간 감춰온 비밀은 결국 장례식장에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가족의 눈물보다 먼저 터져 나온 건 분노였습니다.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이야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창작된 드라마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부모 세대와 우리의 노후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책장 뒤 아무도 모르게 숨겨둔 오래된 통장. 30년간 감춰온 비밀은 결국 장례식장에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가족의 눈물보다 먼저 터져 나온 건 분노였습니다.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는 서울 강남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시작됩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 오는 그날, 김정수 씨 75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자리였습니다. 정수 씨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다가 정년퇴직 후 15년을 더 살며 세 자녀를 키운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42세로 대기업 과장, 둘째 딸 영희는 40세로 간호사, 막내 아들 철수는 38세로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분위기는 조용했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 이틀째, 가족들은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박순자 씨 73세는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거의 말을 하지 못했고 세 남매는 각자의 방식으로 슬픔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민수가 아버지의 낡은 가방 안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여러 은행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버지가 기억력이 나빠져서 적어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평소 알고 있던 계좌 외에도 생소한 은행의 계좌들이 여러 개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동생들을 불렀습니다. 영희야, 철수야, 이것 좀 봐. 아버지가 이런 수첩을 가지고 계셨어. 영희가 수첩을 받아들고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오빠, 이 은행들은 처음 보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건 신한은행 하나뿐이잖아. 철수도 가까이 와서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형, 이거 진짜 아버지 거 맞아? 비밀번호까지 이렇게 자세히 적어놨네. 세 남매는 서로 눈을 마주 봤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평소 아버지는 돈 관리를 매우 꼼꼼히 하시는 분이었고 중요한 정보를 함부로 적어두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 수첩은 아버지의 평상시 성격과는 맞지 않게 여러 계좌의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내일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자. 아버지가 우리 모르게 더 많은 돈을 모아두셨을 수도 있어. 그럼 어머니 병원비나 앞으로 생활비 걱정은 덜 하셔도 될 거 아니야.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오빠. 어머니가 지난달에 무릎 수술 받으실 때도 돈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아버지가 따로 모아두신 돈이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철수의 표정은 좀 달랐습니다. 형, 누나,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 어머니 병원비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왜 이런 계좌들을 말씀 안 하셨을까? 우리가 각자 돈 모아서 병원비 낸 거 기억하지? 민수와 영희는 철수의 말에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지난달 어머니의 무릎 수술비 3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세 남매가 각자 100만 원씩 모아서 냈었습니다. 그날 밤 세 남매는 각자 집에 돌아갔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수첩에 적힌 계좌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수는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우리 모르게 돈을 더 모아두셨을 수도 있어. 그럼 정말 다행인데. 하지만 아내는 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신 혹시 좋지 않은 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 왜 가족들에게 숨기셨을까? 영희도 남편과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여러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 두셨대. 내일 가서 확인해 볼 건데.
남편은 간호사인 영희의 꼼꼼한 성격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너무 기대하지는 마. 혹시 빚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 철수는 혼자 살았기 때문에 더욱 복잡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평소 형과 누나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했던 철수에게는 이 발견이 조금 더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이런 비밀을 간직하고 계셨을까? 다음 날 아침 세 남매는 일찍 만나서 첫 번째 은행부터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상속 서류를 준비해서 우리 은행부터 가보기로 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계좌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상속 서류를 확인한 후 컴퓨터를 조회했습니다. 네, 김정수 고객님 계좌가 맞습니다. 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세 남매는 놀랐습니다. 평소 알고 있던 신한은행 계좌에는 200만 원 정도밖에 없었는데 우리은행에 1,200만 원이 있다니. 민수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계좌를 사용하셨나요? 직원이 확인해 보니 30년 전부터 꾸준히 돈을 넣으셨다고 했습니다. 매달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꾸준히 저축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은행인 국민은행에 가보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잔액이 2,800만 원이었습니다. 이 계좌 역시 25년 전부터 사용하신 계좌였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행에는 800만 원, 네 번째 신협에는 1,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해 갈 때마다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세 남매는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모두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민수가 계산기를 꺼내서 지금까지 확인한 금액을 더해봤습니다. 지금까지 6,300만 원이야. 아직 확인 안 한 계좌가 3개 더 있어.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이상해. 어머니 병원비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 왜 이 돈을 안 쓰셨을까? 철수가 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형, 누나, 솔직히 말하면 기분이 좀 이상해. 우리가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각자 100만 원씩 모아서 냈잖아. 나는 그 돈 만들기 위해서 적금도 깨고 친구한테 돈도 빌렸어.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계셨다고? 민수와 영희도 철수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오후에 나머지 계좌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은행에 2,100만 원, 농협에 1,800만 원, 그리고 마지막 새마을금고에 3,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총 합계는 1억 3,400만 원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큰 금액이었습니다. 저녁에 세 남매는 어머니를 모시고 집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 은행에 돈을 모아두신 거 알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뭔 소리냐? 아버지가 돈이 어디 있어? 매달 생활비도 빠듯하다고 하셨는데. 영희가 은행에서 확인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더 놀라셨습니다. 1억 3천만 원? 그게 말이 되냐? 아버지가 나한테는 돈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잠시 후 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깐, 그럼 지난달 내 무릎 수술할 때 돈이 없다고 한 건 뭐냐? 너희들이 돈 모아서 냈잖아.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철수가 먼저 화를 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어머니가 아프신데 돈이 없다고 하면서 왜 이 돈을 안 썼어? 나는 그 300만 원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영희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러셨을까? 가족들한테 왜 숨기셨을까? 어머니는 더욱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다. 아버지가 용돈도 제대로 안 주시고 생활비도 빠듯하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나신 듯 말씀하셨습니다. 아, 근데 아버지가 가끔 책을 읽으러 도서관에 간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때 은행 일을 보러 가셨나? 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도서관에 자주 가셨어요?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응, 일주일에 2-3번은 가셨지. 책 읽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집에 책을 가져오시는 건 별로 못 봤는데. 세 남매는 서로 눈을 마주 봤습니다.
아버지가 도서관이 아니라 은행에 다니셨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아버지의 책상을 정리하다가 또 다른 발견을 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가계부를 발견한 것입니다. 가계부를 펼쳐보니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30년 동안 매달 수입의 절반 이상을 비밀 계좌에 저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계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1994년 1월 월급 150만 원, 생활비 70만 원, 저축 80만 원, 1995년 3월 월급 160만 원, 생활비 75만 원, 저축 85만 원 이런 식으로 매월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축 금액이 생활비보다 더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가계부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아버지의 메모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만들기 위해 평생 아껴왔다. 하지만 아이들이 돈의 소중함을 모르고 함부로 쓸까봐 살아있을 때는 숨기기로 했다. 내가 죽으면 이 돈으로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민수는 이 메모를 보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했지만 동시에 답답함도 느꼈습니다. 동생들을 불러서 이 가계부를 보여줬습니다. 영희는 가계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사셨구나. 하지만 철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래도 이해할 수 없어. 어머니가 아프실 때는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께도 이 가계부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가계부를 들여다보시더니 한숨을 크게 쉬셨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는 돈이 없다고 하시면서 혼자 이렇게 모으고 계셨구나. 나는 30년 동안 바보였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 남매는 다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이해해. 우리를 위해서 평생 모으신 거잖아. 하지만 방법이 좀 잘못됐던 것 같아.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오빠.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 이 돈을 쓰셨어야 해. 철수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형, 누나,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가족이면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아프신데 돈을 숨기고 있었다는 게 말이 돼? 민수가 철수를 달랬습니다. 철수야, 아버지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셨을 거야. 하지만 철수는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도 가족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야. 며칠 후 세 남매는 상속 절차를 밟기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1억 3,400만 원을 어떻게 나눌지 논의해야 했습니다.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일단 어머니께 절반인 6,700만 원을 드리고 우리 셋이 나머지를 나누는 게 어때? 영희도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오빠. 어머니께서 앞으로 병원비나 생활비로 쓰시면 돼. 하지만 철수는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형, 누나, 나는 이 돈 받기 싫어. 민수와 영희가 놀랐습니다. 왜?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모아두신 돈인데.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 우리를 믿지 못해서 숨기신 거잖아. 그리고 어머니가 아프실 때도 안 쓰신 그 돈을 내가 어떻게 받아? 철수의 말에 민수와 영희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히 아버지는 좋은 뜻으로 돈을 모으셨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30년 동안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셨는데 남편이 그런 돈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와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어머니의 심정이 더 자세히 드러났습니다. 아이들아, 나는 30년 동안 아버지 눈치를 보며 살았어. 옷 하나 사는 것도 미안해하고 친구들과 밥 먹는 것도 아껴가면서.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많은 돈을 혼자 모으고 계셨다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배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희가 어머니를 달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나름대로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영희야, 그게 사랑이냐? 가족끼리 비밀을 만들어서 뭐해? 나는 지난달 무릎이 아파서 수술 받을 때도 아이들한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랐어.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돈이 있으면서 왜 안 쓰셨을까?
민수도 점점 아버지의 선택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한테 돈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도 더 계획적으로 살 수 있었을 텐데.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나는 아버지가 정말 돈이 없는 줄 알았어. 그래서 너희들한테 폐 끼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조심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세 남매 사이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세대는 그런 분들이 많아. 자식들을 위해서 묵묵히 희생하시는. 하지만 철수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형, 그건 희생이 아니라 소통 부족이야. 가족이면 서로 터놓고 이야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영희는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오빠들 싸우지 마.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지야. 하지만 철수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누나, 나는 이 돈 못 받겠어. 차라리 어머니께 다 드려. 민수가 설득했습니다. 철수야, 그래도 아버지가 우리를 생각해서 모으신 돈이야. 철수가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생각해서 모으신 돈이라면 왜 어머니 수술비는 우리가 냈어?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어머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아이들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너희들이 싸우는구나. 세 남매는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가족들에게 행복을 주기는커녕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더 지난 후 민수는 아버지의 옛 직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아버지와 30년 넘게 친하게 지낸 김 사장님이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민수에게 의외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평소에 너희들 자랑을 많이 하셨어. 특히 너희들이 독립적으로 잘 살아가는 걸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더라.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돈을 숨기셨을까요? 김 사장님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자기 어릴 때 가난했던 기억 때문에 돈에 대한 불안감이 컸어. 언제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지. 그리고 너희들이 돈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길 원하셨어. 민수는 이해가 되면서도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가족끼리는 솔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사실 너희 아버지한테 몇 번 이야기했어. 가족들과 돈 문제도 터놓고 이야기하라고. 하지만 너희 아버지는 아이들이 돈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라. 민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 병원비는 왜 안 쓰셨을까요? 김 사장님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나도 이해가 안 돼.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었어. 이 대화 후에 민수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의 선택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방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동생들과 어머니께 김 사장님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영희는 듣고 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하지만 철수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형, 그래도 이해가 안 돼.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수술 받으실 때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어머니도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서운해. 결국 세 남매는 상속 문제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철수는 끝까지 자신의 몫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정말 받기 싫어. 차라리 어머니께 더 드리고 형이랑 누나가 나눠 가져. 민수와 영희가 설득해봤지만 철수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어머니께 8천만 원을 드리고 민수와 영희가 각각 2,700만 원씩 상속받기로 했습니다. 철수의 모 2,700만 원은 어머니께 추가로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 이후에도 가족 간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형과 누나를 만나는 것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나 어머니 생신에도 일부러 시간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영희가 철수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피했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많은 돈을 갖게 되었지만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울해지셨습니다. 민수가 어머니를 찾아뵐 때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 돈 있는 걸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철수가 나를 피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민수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상속받은 돈으로 집 대출을 조금 줄이고 아이들 교육비에 보탰지만 그 돈을 쓸 때마다 아버지와 철수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에게 내가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나?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영희는 상속받은 돈을 대부분 적금에 넣어두었습니다. 쓰기가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모아두신 돈인데 왜 안 써? 라고 물어봐도 그냥 아껴두고 싶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이 돈을 쓰면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불편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으시고 의식을 되찾았지만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이때서야 철수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세 남매가 다시 만났습니다. 철수는 6개월 만에 보는 형과 누나에게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형, 누나, 어머니 상태는 어때?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이 고비라고 하셔. 다행히 수술은 잘 됐대. 영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철수야, 어머니가 너를 많이 찾으셨어. 너랑 연락이 안 되신다고. 철수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나 봐. 민수가 철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철수야, 우리가 가족이잖아.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하지만 철수는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는 다행히 회복되셨지만 반신불수가 되셨습니다.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세 남매는 어머니를 어떻게 모실지 논의해야 했습니다.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모시는 게 어때? 하지만 민수의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당신도 일하고 나도 일하는데 어머니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영희는 간호사라서 어머니를 돌보는데 더 적합했지만 밤 근무가 많아서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결국 요양원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좋은 요양원은 월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진 1억 원으로는 3년 정도밖에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이때 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 누나, 내가 어머니 모실게. 민수와 영희가 놀랐습니다. 철수야, 너 혼자 어떡해?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게. 그리고 집도 어머니가 생활하기 편하게 고칠게. 영희가 걱정했습니다. 그럼 너는 일은 어떻게 해? 철수가 말했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어머니 돌보는 걸 내 일로 할게. 민수가 반대했습니다. 철수야, 그럼 너 생활은 어떻게 해?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너는 뭐 해? 철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형, 내가 아버지 돈을 안 받았잖아. 그 대신 어머니를 내가 모실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철수야, 너 혼자 그런 큰 일을 어떻게? 하지만 철수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누나, 나는 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제라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싶어.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는 게 내 의무인 것 같아. 결국 철수는 회사를 그만두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집도 개조했습니다. 민수와 영희는 철수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철수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내 방식으로 살 거야. 도움은 정말 필요할 때만 받을게. 어머니는 철수가 자신을 돌보는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철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미안해. 엄마 때문에 너 인생을 망치는 것 같아서.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아버지가 남긴 그 돈. 너도 받아라.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 돈 없이도 충분해요. 제가 어머니를 돌보는 것으로 충분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1년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어머니를 정말 잘 돌봤습니다. 재활 치료도 꾸준히 시켜드리고 좋아하시는 음식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어머니의 건강 상태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민수와 영희도 주말마다 찾아와서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생활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느라 다른 일을 할 수 없었고 저축도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도 철수는 민수와 영희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프리랜서로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찾아서 근근히 생활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철수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철수야, 이제 그만 의지 부리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철수가 거절하려고 하자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돈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봤어. 아버지의 방법은 잘못됐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였어. 그리고 지금 너가 어머니를 돌보는 것도 그런 사랑의 표현이야. 영희도 철수를 설득했습니다. 철수야, 너 혼자 다 짊어질 필요 없어. 우리가 가족이잖아. 아버지가 원했던 것도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였을 거야. 철수는 한동안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누나, 고마워. 그 후로 세 남매는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일도 함께 나눠서 했습니다. 민수와 영희는 철수에게 생활비를 지원했고 철수는 어머니를 주로 돌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어머니도 세 자녀가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시며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2년 후 어머니가 평화롭게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세 자녀가 곁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에 세 남매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니까 엄마는 걱정 없이 갈 수 있겠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면서 세 남매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형, 누나, 이제야 아버지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 가족을 위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야.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맞아, 아버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였어. 다만 방법이 서툴렀을 뿐이지. 영희가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버지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힘들 때는 도와주고.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비밀 통장으로 시작된 갈등이 결국 가족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돈은 세 남매가 똑같이 나눠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철수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년 부모님 기일에 모여서 그 돈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독거노인을 위한 식사 지원 사업에 기부했습니다. 영희는 소아암 환자 가족을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철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요양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그 돈을 활용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세 남매는 예전보다 더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 번씩은 꼭 만나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해결합니다. 특히 자녀들의 교육 문제나 건강 문제가 생기면 서로 도움을 아끼지 않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승진해서 부장이 되었지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처럼 가족에게 비밀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가계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요한 결정은 함께 상의해서 합니다. 영희는 간호사로서 더 많은 환자들을 돌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 소통이 안 되는 환자들을 보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줍니다. 가족끼리는 서로 솔직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강조합니다. 철수는 요양보호사로 정식 취업해서 여러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돌봤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예전만큼 여유롭지 않지만 자신이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했습니다. 세 남매가 만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돈을 숨기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지만 이제는 원망보다는 이해의 마음이 더 큽니다. 아버지 나름대로 가족을 사랑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세 남매 모두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돈 문제든 다른 문제든 가족끼리는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고등학생이 된 아들에게 가계부를 보여주며 용돈 계획을 함께 세웁니다. 영희는 중학생 딸에게 저축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도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철수는 아직 어린 자녀가 있지만 아이가 자라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가르칠 계획입니다. 그들이 매년 부모님 기일에 모일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비밀 통장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다. 가족 간의 사랑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돈은 가족을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제 세 남매는 부모님이 남긴 교훈을 바탕으로 각자의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비밀 통장으로 시작된 갈등은 결국 더 성숙한 가족 관계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도 우리 주변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 세대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희생이 오히려 가족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가족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고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가족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털어놓고 가족의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실현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장례식장에서 폭로된 아버지의 비밀 통장이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비록 창작된 이야기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